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.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. 네. 뭐 3일간 이렇게 제가 경제 분야 이제 질의한 거를 지켜보니까 역시 뭐 정당에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자기 논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경제든 민생이든 이게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분명히 아니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어달리기를 하는 건데 부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에 공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결정적인 과를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? 글쎄 공은 통상적으로 뭐 경제 운영하는 일반 틀 속에서 있었고 뭐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은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았는데 특별히 제가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사실은 경제 공이라고 특별히 두드러지게 있는 건 없다.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경제의 어려움이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재정 의존적이었다, 정부 개입적이었다. 그리고 그 결과치로 방만한 재정 운영의 결과로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 국가부채도 마찬가지고 많이 커진 부분, 그리고 구조개혁 이런 부분에 관한 사실은 노력이나 문제 제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,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이것만 경제 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수많은 많은 과제들, 뭐 그런 것은 또 그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또 지금 정부나 계속 릴레이해서 가는 뭐 그런 부분도 많다. 예,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공은 잘 생각이 안 나고 과는 많다. 재정 문제 특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부를 평가할 때는 그 정부가 처해 있는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던 환경은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코로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기 중반 이후에는 뭐 20년부터 3년간 거의 이제 코로나로 2년 반 정도를 코로나로 이제 다시 신음해야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 재정에 대한 수요가 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꼭 역설적으로 부총리께서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를 가장 안정적으로 방어했고 경제에 충격을 가장 덜 줬던 나라라고 많은 국가들은 또 그렇게 또 평가를 또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서로 박하게 평가할 건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보통 이제 07 과삼 그러는데 굳이 뭐 07 과삼까지는 제가 기대하지도 않겠지만 03 과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0빵 과 10이면 되겠습니까?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그 부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릴레이 게임입니다. 릴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 정부는 뭐 정권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부의 요것들은 우리가 조금 좀 이어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. 그런 게 있어야 경제적 성과들이 유실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부총리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관리를 제외하고는 뭐 특별히 개선할 것이 없는 것 같다,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?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아쉽고 한 부분, 그거는 아마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, 기조, 색깔과의 이 차이,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크다, 이렇게 그럴 수 있죠. 생각합니다. 말씀하신 대로 늘 이 뭐 재정 문제, 국가 부채 나오면 이제 코로나 대응 이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 뭐 정부의 역할도 꽤 기여한 부분이 있고,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는 또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한 부분입니다. 그런데 늘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출발한 겁니다. 그리고 코로나는 2020년에 있었던 거고, 그것도 2022년까지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 모든 문제를 자꾸 코로나로 모든 걸 또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다. 제가 사실은 국회에 있을 때 경제를 보면서 자꾸 코로나 이 장막 뒤에 있으면 안 된다. 저는 그 지적을 제가 여쭤본 것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이거는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,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?
아니,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두드러지게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통상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그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또 지금 정부나 같이 릴레이 있듯이 하는 부분이 많은 거고 국정 운영이 뭐 한 서너 가지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알겠습니다. 부분이 많죠. 예. 자,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여당도 해보고 저 야당으로 출발해서 여당 됐다가 지금 다시 야당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할 때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노인 일자리가 내년도 예산은 106만 개 맞습니까? 103만 개. 103만 개. 예. 예. 근데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무슨 의미가 있냐.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. 저도 예결을 지금 3번째 하는 건데요. 여당 때 예결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에요. 그럼 지금 좀 생각이 바뀐 겁니까? 아닙니다. 제가 국회 의원심으로 활동할 때 제가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. 사실은 이 고용 시장에 대한 정책에 그러면 정말 아쉬운 게 많죠. 그때 제가 노인 보기에는. 일자리 사업과 지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릅니까? 예, 우선 그때 일자리 정책은 청년, 노인 할 것 없이 정말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 하에 추경을 편성하듯이 정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바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럼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재정 투입을 안 합니까?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하더라도 저는 뭐 일정 부분 노인 인구가 느니까 일정 부분은 재정에서 역할을 할 필요 있다 했는데 그때도 정말 단기적으로 쉽게 또 전적으로 공익형 일자리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에 의존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금년에 우리는 이제 사회 서비스 민간형 일자리로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 늘립니다. 내년에 15만 개 노인 일자리를 늘리면서 약 5만 개 정도는 역시 공익형으로 그 수요를 충당하고 약 10만 개 정도는 기업 민간형으로 사회 서비스형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알겠습니다. 발전을 빨리 한다. 역시 이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 일자리 사업들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 한계가 있고 보완할 점들이 있으면 그 보완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소위 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? 예. 예, 그럼요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평가의 기준도 똑같아야 될 것이고 또 혹은 평가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고민을 하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.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부분도 좀 인정하자.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